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AI와 초연결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AI와 초연결 사회의 바벨탑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벨탑과 그 전체주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탑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좀 리뷰를 하면 사람이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한 일은 흩어지지 말자 하고 모여서 살자. 이게 이제 정반대로 했던 것이 이제 바벨탑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이 이제 거의 동일한 범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쉽게 그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탑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서 조상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그것을 오늘날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을 쌓아놓은 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에 말하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위치를 이제 정함으로 말미암아 공간적으로 흩어짐을 면하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남아있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그 정체성의 핵심이죠. 개인이나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면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것이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바꾸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백선엽 장군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를 잘 치렀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보훈처라는 곳에서 국가기관이 그 근거도 없는 민족문화연구소라는 데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들이 그냥 임의로 만든, 정말 임의로 만들고 근거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친일파다 이런 거를 그 국가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린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어떤 판결에 의해서, 어떤 합법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뭐 그런 대로 다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1931년에 그 만주국이 세워졌잖아요. 만주국이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그 1932년에 이제 만주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일본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이라고 하는 황제를 이제 허수아비로 세워서 만주국이라는 별개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주변 열강들이 그 일본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에 병합되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본이 별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자원들이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공무원들이 만주에 가서 근무하려면은 자기 나라의 공무원직을 사임을 하고 만주국의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기가 싫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같은 나라면 마음대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관리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한국이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는 거는 경력상 국적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주국으로 가는 거는 이게 많은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이 택한 차선의 방법이 조선 사람을 갖다 쓰는 거예요. 조선 사람.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의 당시의 젊은이들이 만주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또 그 만주 군관학교 같은 데를 나왔죠. 이제 백선엽 장군도 그런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의 군관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주국이 있었을 당시에 그 땅이 이제 만주국이에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안에 독립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상대방 이제 이쪽 좌파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는 박선엽 장군이 이제 만주군의 장교로 임명돼 가지고 거기에 독립군을 죽였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하는 건데 아니 만주국이라 하는 별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독립군이 있냐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가령 지금 홍콩 민주화 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하게 하죠. 당연히.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런 걸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주국에서 그걸 왜 허락하냐 말이죠. 응? 만주국 일본 통치하에 있는데 만주국이 자기네를 거스리는 세력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도록 허락하겠냐 말이죠. 안 하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독립군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역사가 많이 있고 과장되어 있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럴 때, 그러니까 만주국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막 멸망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럴 때 이제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만주로 가서 살면서 거기서 농사짓고 간도 개척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체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전쟁을 하다가 그 무기를 이제 다 팔고서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그 무기를 독립군한테 팔아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반짝하게 전투를 한번 해갖고 승리를 크게 했는데 그게 1920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독립군이 그 소련의 유인을 받아가지고 소련이 그 독립군 한 3,000명을 몰살했다고요. 소련하고 일본 간에 밀약을 맺어가지고 독립군을 유인해서 다 이제 죽였다 그러고 그 이후로는 독립운동 활동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당시 일본의 군대가 800만 가까이 됐다는데 800만 군대고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광복군으로 기록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되거든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막 속으로 울분하고 많은 애를 쓰기는 했겠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그 누명을 씌워서 과거를 조작을 해서 참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거를 조작하는 것, 이게 정체성을 조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가 이제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령 내 동생이 미국에 산다. 그러면 자주 왕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멀어지질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이 그 인간의 삶을 상당히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간의 제약을 이제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을 흩어놓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에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듯이 하나님이 이 언어를 한번 싹 흩어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지면 그 생각이 다 달라져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편하죠. 이게 전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살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알아듣고 이게 아주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나뉘는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 민족이나 부족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적 이제 작은 단위면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부족 단위라든지 이 정도 되면 참 자기네들끼리 평화롭게 살기가 제일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이 쳐들어올 때 방어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부족들이 좀 더 연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력 구조가 생겨서 어떤 한 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다 통제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연합해서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것을 다시 거꾸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든지 징기스칸의 원나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제 이 로마나 그 원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대체로 이제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서 그 원칙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 다민족 국가를 원칙대로 하니까 이제 비교적 그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당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또 그 주변 민족들이 뭐 힘이 강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고 이러면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곤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죠. 미국의 그 미국 건국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정신이고 두 번째는 공화국적인 가치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대에는 공화국적인 가치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국 다들 유럽 국가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은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거예요. 그냥 왕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공화국적인 가치 모두가 다 잘 살자. 왜 왕과 귀족만 잘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개념은 왕과 귀족을 인정하지 말자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발상인 거죠.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하는 나라가 이 기독교 정신과 공화국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고 이것이 엄청난 역사에 임팩트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1776년 미국이 독립하고 독립전쟁을 해갖고 1783년인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미국이 독립하는 걸 보고 그래 맞아 우리도 독립해야지 우리가 왜 항상 황제한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쳐야만 돼 왜 귀족들만 잘 살고 우리는 왜 못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 역사가 이제 근본적으로 확 바뀌고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이제 가치관도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확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이런 가치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와서는 나라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사실은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자, 좀 아까 이제 오늘 오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임신한다거나 혹은 그 아이들을 성적인 착취물로 삼기 위해서 입양을 해요. 미국은 고아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입양을 하고 그 입양한 아이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양육비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입양하면 그 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목적으로 착취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거나 또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아이의 피를 빼서 그 피를 팔아요. 그거를 이제 맞으면은 마치 회춘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아이를 그런 방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낙태를 계속해서 합법화하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낙태 산업이 미국에서 발달하느냐? 그래서 그 태아를 죽여서 장기를 팔아서 그래요. 장기를 팔고 줄기세포 팔고 이런 용도로 아이를 임신해서 낙태를 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매년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이런 기본적으로 기독교와는 너무나 멀어진 이런 상태인데다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래서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과거를 뒤집는 거예요. 콜럼버스 동상을 무너뜨리고 무슨 그 건국의 아버지들 동상을 무너뜨리고 자 지금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동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왜곡시킨 일입니까? 그 노예 제도가 무너진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려가면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는 의식이 생겨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시대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나 다 신분제도였어요. 그죠? 노예는 그냥 원래 있던 거예요.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상민이나 천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 없어요. 지금 족보 얘기를 하지만 집집마다 다 족보가 다 있잖아요. 근데 16세기, 17세기까지 대부분의 상민들은 성도 없었어요. 성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상전의 성을 나중에 취해서 그 성으로 자기가 상전이 김씨면 나도 김씨 이렇게 되고 상전의 족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돈 좀 받고.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만듭니다. 거의 다 대한민국의 족보는 거의 다 가짜예요. 그래서 자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제도가 다 해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그것을 뒤집는다고 노력하고 동상 무너뜨리고 이러는 것은 참으로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것이고 뒤집어 엎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노예제도와 같은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다 신분제예요. 공산당만 당원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제도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인도는 아예 사회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항의도 한 번 안 하고 왜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뒤집느냐?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이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2025년 정도가 되면 미국은 이제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자, 이제 EU에서도 그 국가 통합이 계속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EU가 처음에는 아주 느슨한 공동체 같은 형식으로 돼 있다가 이제는 EU 의회도 있고 EU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법을 만들고 각국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들의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전체 국가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PC 좌파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억압적이고 이렇게 구조화되는, 신분적으로 구조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EU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 EU를 탈퇴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EU가 쓸데없이 너무나 많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강요한다. 이거가 그 원인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주는 그 제일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유익이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쨌든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죠. 세월이 약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유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자꾸 싸우는 관계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군대를 좀 물리기로 했어요. 떨어져 있어야 안 싸우지. 걔네 붙어 있으니까 자꾸 싸우다가 이제 수십 명이 죽었는데, 떨어져 있는 게 참 유익하죠. 성경에도 가령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가서 날아가가지고 맞은편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였다.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해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띄워놓으면, 그래서 눈에 안 보여. 이 도피성에서 사니까 이 사람한테서 전혀 눈에 안 보이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잊어지고 치료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오늘날 사회는 이제 전혀 다른 사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사회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초연결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Hyper Connected Society라는 건데, 초연결 사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OG,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뭐 그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려고 뭐 밤새고 난리 쳐가지고 뭐 몇 시간 먼저 싹 하고 그랬는데, 이 OG 이동통신의 핵심은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도 인터넷 주소를 다 주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뭐 집에 있는 TV, 뭐 이런 거에다 다 이제 인터넷 주소를 매기고, 자동차에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만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소셜 SNS를 통해서 사람이 연결되는 거죠.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런 걸로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라 해서 Augmented Reality, 이제 이렇게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가령 내가 지금 한국에 앉아가지고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방식을 이제 지금 현재에다가 조금 보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이제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지금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부여를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으로 자꾸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점점 더 이제 많은 거를 학습함으로써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의 속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뭐 바둑 경기도 해서 인공지능이 더 이기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뭐 각종 그 법원의 판례,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학습하면 사람은 그걸 다 공부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판단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의학 분야에서도 요즘에 많은 병원들이 그 영상 자료, 뭐 저 CT나 뭐 MRI 찍은 그 영상 자료를 컴퓨터가 판독을 합니다. AI가 판독을 하면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독할 수가 있어요. 센서가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도 전투기가 이제 요즘에 전투기는 굉장히 그 레이더 이런 것이 고성능이어서 한꺼번에 뭐 한 100개 표적을 한꺼번에 이제 취득해서 추적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표적이 100개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먼저 칠 건지, 어디를 공격해도 되고, 어디는 공격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표적이 이렇게 많으면. 근데 그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표적의 특징을 분석하고, 어디에다가 무슨 미사일을 쏴야 되는지를 자기가 다 결정해서 자기가 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이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제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생존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 그 안면인식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그 수많은 14억 되는 인구를 다 구별한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자, 그러니 이제 중국 사람들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초감시 사회, 이제는 어딜 가든지 다 알 수 있게 돼 있고, 제가 그 구글의 저 타임라인 서비스라는 걸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한 달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나와요. 그 데이터가 오는데 제 동선이 다 있어요. 어디 갔고 몇 월 며칠 어디 갔고 몇 시간 머물렀고 무슨 속도로, 뭐 가령 내가 차를 타고 갔다. 그러면 차가 운행한 속도, 뭐 그 얼마 걸려서 갔다든지 이게 다 데이터가 나와요. 아주 꼼짝 못하는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뭘까지 하냐면 이제 중국이 그러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지폐를 없애는 거예요. 지폐를 없애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화폐를 만듭니다. 사람마다 월급을 받으면 돈을 전자화폐로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디로 쓰이는지, 이 사람이 뭐에 쓰는지 낱낱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그 계정을 그냥 막아버려. 그러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죠? 이런 세상, 지금 이런 세상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점점 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일자리가 점점 많이 없어지고, 아까 제가 의사하고 변호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의사, 변호사가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군들이 의사, 변호사입니다. 지금 아주 조금만 남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살아남을 직업이 뭐냐, 사람들 가운데서 몸을 써야 되는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몸을 쓰는 거. 무슨 저 아파트에 이제 그 배관이 고장 났다, 그거 고쳐주는 거, 이런 건 뭐 기계화돼도 안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고쳐주는 거라든지, 혹은 그 관광 가이드, 꼭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혹은 상담하는 거, 상담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사람이 꼭 해야만 되는 것 이외에는 직업이, 살아남는 직업이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 이제 해킹하는 거예요. 해킹. 뭐든지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란에서 며칠에 한 번씩 폭발 사고가 나요. 근데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다 폭발이 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짓이 틀림없다 이러고 다 의심은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뭐 나탄스라는 곳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근데 이란이 그걸 발표를 못 하잖아요. 자기네 거기서 농축 우라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뭐 최근에는 또 그 이란 앞에 정박해는 배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해킹이 되기 때문에 해킹해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위험도 있죠. 게다가 이제 또 무슨 알고리즘을 그 바꿔버리면 해킹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바꿔버리면 그 판단이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동안.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위험한 사회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그 네트워크 전체를 어떤 독재자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도 뭐 구글에서 그 검열하는 이 보수 세력의 무슨 올리는 내용들을 80%를 걸러낸다 그래요. 80%. 굉장히 많이 검열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기계가 하는 거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가 하는데 뭐 정직하게 하겠지. 천만의 말씀. 사람이 다 정하는 거죠, 사람이. 자, 이게 이런 사회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이제 누가 네이버 키보드가 좋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키보드라는 앱을 깔았어요. 여러분 혹시 깐 사람 있어요? 근데 거기 깔고서 되게 편리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자동 번역하는 그 메뉴가 있어서 내가 한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어로 자동적으로 헬로로 바뀌어갖고 이제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지금 현재 언어가 한 9개국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로 입력해서 뭐 중국어라든지 월남어라든지 뭐 태국어라든지 뭐 영어, 프랑스어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또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것은 그 저희 이제 아내 윤건사가 그 요새 헬로톡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언어 교환하는 거예요. 가령 나는 한글을 배우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영어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영어와 한국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접속을 해서 만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뭐 20분은 한국어로, 20분은 영어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네덜란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 양희은과 악동 뮤지션이 같이 부른 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1,500만 뷰에 1,500만 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 여자 청년 아이가 이 노래를 듣고서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회예요 지금. 그 옛날 노래 이것이 2016년에 올려졌던가 그렇던데 그 옛날에 올린 거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것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린 거 10년 전에 올렸건 20년 전에 올렸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망각이 되는데 망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뭘 해도 되는데 이제는 샅샅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전과 달라요. 이제는 그 시간이 과거가 지금과 계속해서 동시에 살아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공간의 개념이 이제 의미 없는 수준으로 그냥 뭐 이렇게 네덜란드에서도 접속해서 이런 것을 즐긴다거나 지금 이제 외국에 근무하면서도 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그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사회 속에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의 중심에 항상 네트워크가 먼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실제 삶, 실제 생활, 우리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먼저고 이제 그 인터넷은 가상의 세계는 그 다음 순위였다면 이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 사고의 중심에 네트워크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의 세계는 보조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이제 망각되던 것이 더 이상 망각되지 않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살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 과거가 망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다 잊을 거고 뭐 나도 있고 그러면 새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훨씬 쉽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것들이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거. 아, 옛날에 이래서 이랬어. 이렇게 나중에 와서 변명을 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됐는데 자기의 그 옛날의 일을 아는 사람한테 야,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과거를 세탁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이게 아주 큰 비즈니스거든요. 과거에 했던 걸 다 뭐 지운다거나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이제 공간적 개념도 이제 달라지고 시간적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점점 더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통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그 통역, 그 번역하는 일이 예전보다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프로그램 돌려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요즘은 그럴듯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점점 더 이게 아주 급속하게 발달하다 보면 거의 이제 흠이 없는 수준까지 번역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 하면 언어들은 서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한 단어가 그거와 동일한 의미의 다른 나라어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영어로 make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make에 해당하는 한국 단어가 딱 있느냐? 없어요. 그죠? make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수십 가지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번역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종종 히브리어를 인용해서 그 원래 뜻이 어떤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그 번역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AI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언어를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피상적인 수준에서는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밀한 델리키트한 차이들 이런 거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정부가 그 AI가 번역한 그것을 표준 문서로 삼아서 이것을 법적인 문서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집행한다 그럴 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죠?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 달라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겠죠. 우리는 도저히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강제력이 동원되겠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소한 차이는 묻어버려.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디테일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들, 그 의미 전달에서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드러나게 되면 아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아마 입에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또 이제 그 언어 통합과 아울러서 그 종교 통합하는 과정,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어느 종교나 그 독특하게 체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따라서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계가 통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기준으로 통합을 할 거냐? 도덕입니다. 도덕.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얘기하지 않고 도덕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도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도덕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 도덕을 강조하면 어느 종교에나 일정한 그 도덕의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통 분모로 해서 종교를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한계, 네트워크의 한계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는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욕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대면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욕구 충족, 여기가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더라도 영적인 영역은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욕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취미로서 몸을 사용하는 것을 좀 만드세요. 몸을 사용해서 하는 것, 농사를 짓는다거나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면 돼요. 물물교환. 네? 그러나 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짐승의 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 앞으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세상과 고립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올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점점 심해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새 타지키스탄도 그렇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많이 하든지 예전과 달리 훨씬 더 이제 이
방해가 심해졌다 그래요. 이것을 좀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지내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계가 있어서 세계 정부에 통합되질 않고 환란의 때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나라가 그렇게 되자. 그렇게 하려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때 니네하고 거래 안 해도 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옳은 것을 위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국민들 의식이 깨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그냥 단지 그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 면에 있어서 굳건했으면 좋겠고, 군사력도 좀 강해져야 돼요. 군사력도 강해져서 이 자식들 까불어 그러고서 덤빌라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 정도는 돼야 되겠다. 다행히 요새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아주 미사일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KFX 그 비행기를, 그 국산 비행기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에이사 레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전자식 레이더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자식 에이사 레이더는 표적을 1000개까지 한꺼번에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1000개. 고정형이에요, 고정형. 그게 이제 그 최근 전투기의 이제 그 핵심적인 장비인데, 그거를 국산화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이스라엘에서 놀랐다 합니다. 아주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미사일도 굉장히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돼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정도는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계 정부에 통합되지 않고 배짱 있게 굳건해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피난처로 한국에 와서 피난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이제 가리는 악한 세력들이 점점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모든 일들에 이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